이 발표의 주제는 시장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주제를 잡게 된 것은 제가 최근에 시장제도 경제학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 책의 중심 주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사료 문서들은 대략 기원 3000년경부터 이런 장소, 메르카투스, 바자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고대 페르시아에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상업에도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거대한 국가, 많은 경제 사례의 역사적 인류학적 사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특산물을 가진 공동체 간에 어떤 형식의 교역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선물 형식의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선물의 공여는 명예로 여겨졌고 선물이 수치는 부담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누가 더 많이 이득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자비로운가 하는 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지배적인 게임의 규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브리타니카 사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장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저절로 작동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사학자 한 분은 조선에도 시장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 간에 직장 동료든지 간에 그 점심 식사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 동료 간의 점심 식사의 교류 과정에 보면 계산대에서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신경을 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물이 공여는 명예인 거고 선물이 수치는 부담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남의 점심을 많이 얻어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점심을 많이 사느냐 하는 그런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지배적인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선 사회도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런 그 현상, 이게 인간의 본질적 현상인데, 본성적 현상인데, 이런 본성적 현상과 시장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따라서 시장의 정의가 여지껏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둘을 비교하는 그런 틀이, 분석적 틀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의가 세모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 현재 경제학의 현상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정의한 예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완전하게 시장을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원론 책에 시장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제도란 책도 없고 시장제도란 분야도 없고 시장제도란 과목도 없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라는 정의도 없이 시장에 맡기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맡기자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다가 자원 배분,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맡긴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수요와 공급 함수가 서로 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 청산식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낯익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보면 D0는 수요 곡선이고 S0는 공급 곡선입니다. 이 설명 방법의 전제 조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안정적이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이때 이 안정적인 수요 곡선에 수요의 증가가 있게 되면 그 우상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의 증가는 D0에서 D1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 맡긴다는 이런 그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이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수지 맞는 비즈니스가 됐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그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S0에서 S1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공급의 증가는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시장은 안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이 지배적인 오소독스 경제학 그 지배적인 견해인 거죠. 이걸 견해 A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그 견해 A에 의해 밑바탕에는 시장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장은 안정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taken for granted, 시장은 주어진 것이다.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거나, 또는 우리는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잘 이유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경제학자들한테 근거 없는 환상을 주게 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시장을 못 보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 코로나19 지난 봄에 경험을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마스크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 마스크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마스크에 대한 공급 곡선이죠. 가격은 균형에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D0에서 D1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균형이 옮겨지고 가격이 증가해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학의 생각인데, 근데 과연 그러하냐?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뭐였느냐 하면 소비자의 패닉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D1에서 D2로 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가격이 상승을 해서 가격이 P1에서 P2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제 상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공급의 증가가 있었느냐 하면 정반대로 공급 유통업자들은 물량을 빼돌리기를 해서 공급이 오히려 감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S0에서 S1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로 가격은 더 올라가서 아주 투기적 가격 PS로 상승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 맡기자 해갖고 시장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마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마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마스크를 찾아서 소비자들은 창고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 결과로 유통업자가 부르는 가격에 나눠주는 물량에 만족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시장의 해체 현상입니다. 마켓 언레벨. 시장은 주어져 있고 안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해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바로 어떻게 돼버리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마스크의 패닉 수요, 즉 그것은 소비자의 인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비자 마스크의 패닉 구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물량의 빼돌리기, 유통업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인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수요 공급 함수 이전에 인지 시스템이 먼저 작동을 하는 게 현실적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견해 B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 견해 A와 구분을 해서 이런 어프로치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기로 하죠. 행동경제학이 출연을 하면서 이 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제한적 합리성의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인지 시스템, 여기서 소개되는 인지 시스템, 휴먼 카그니티브 시스템은 카네만 교수가 2003년 아메리칸 에코노미 리뷰에서 발표한 논문에 소개를 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듀얼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하나는 1차 인지가 있다. 그건 지각 직관의 인지, 퍼셉션, 인투이션의 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2차 인지입니다. 추론의 시스템, 리즈닝의 시스템입니다. 1차 인지 시스템, 지각 직관의 인지 시스템은 빠르고 평행적이고 자동적이고 노력 없이 나타나고 연상적이고 학습이 지체적입니다. 학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동은 감각적이고 감흥적입니다. 스티뮬러스 바운드 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2차 인지, 추론의 인지는 지체적이고 좀 스텝이 늦습니다. 순차적이고 통제도 있고 노력 결과적이고 규범 체계적이고 사유적 유연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비감성적 시스템, 이성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개념적이고 언어 표현적입니다. 그러면 그 2차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냐? 가치와 가격을 따진다든지 이게 몇 점이냐? 라든지 이게 먼저냐 나중이냐 하는 순서를 따진다든지 카디널, 오디널 인덱스를 우리가 본다든지 이런 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각 직관 시스템은 호감, 비감, 이게 내가 좋아, 난 저 사람 싫어 라든지 이렇게 호감,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또 감각으로 나타나고 어필을 하느냐로 나타나고 따라서 근거 없는 낙관이 있고 또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먼저냐? 이 행동경제학의 실험들은 1차 인지 시스템이 더 의사결정이 먼저 작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걸 억세서빌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여기 그 두 사람이 이쪽 2차 인지는 무릎을 꿇고 있고 1차 인지는 뻣뻣이 서 있는데 지금 1차 인지가 먼저 작동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합리적 의사결정이론, 우리 경제학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은 2차 인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은 가치, 비용, 척도의 기준에 의존을 하고, 그래서 추론에, 거기에 입각한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맥시마이제이션에, 옵티마이제이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1차 인지 시스템은 프레이밍, 요즘 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프레이밍, 판단학습, 저지먼트 휴리스틱스가 작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가치, 비용, 척도에 의한 의사결정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행동경제학, 견해 B에 의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스크 생산의 경우에, 지난 봄에 국내 마스크 생산 캐패시티가 이렇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패닉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 비용 척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견해 A에 의한,
그 접근해야 할 것 같으면 이런 패닉 구매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인지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분석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교환 거래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교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장에는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합산입니다. 개별 수요를 합해서 그것이 시장 수요가 되고, 또 개별 공급을 합해서 그것이 시장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간의 수요 공급의 일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가격에 의해서 물론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설명할 것 같으면 개인은 없고 가치 단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없다는 말씀은 개인의 인지 시스템은 없고 가치 단위만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견해 A에 의한 설명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현상이 그러하냐? 개별적인 수요를 개별적 개인의 수요를 보기로 하죠. 개별 수요자 갑, 왜 수요? 이 사람은 개별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급자도 개별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 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수요를 갑도 있고 갑이 갑삼 이렇게 수요자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가치 단위로 합산이 가능하냐 하면 가치 단위로 합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개별 인지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인지 시스템은 그 인지 시스템이 사실은 이런 가치 단위로 합산을 가로막고 있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직관의 인지가 작동하는 개인의 인지 시스템의 특성이 무시된 거죠. 따라서 지각 직관 시스템, 즉 개별 인지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는 한 개별 수요자의 수요를 시장의 수요를 합산한다, 가치 단위로만 합산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가치 단위로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환은 개별 수요자 갑, 개별 공급자 을 사이에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공간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수요자 갑의 비즈니스 모델과 개별 공급자 을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나는 게 공간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철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감 교환 또는 관계 교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지 무슨 공감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파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가격인 겁니다. 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과정을 만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내가 당신한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반대 급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합의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간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간 과정을 가격으로 표시를 하면은 아주 쉽게 공간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교환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가격이 공감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공간 가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스킴을 보면은 가격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해글링,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옥션, 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마크업에서 이루어지거나 에스크비드, 팔자 사자의 가격으로 이루어져서 주식시장이 그렇죠. 마크업은 모든 공산품이 그렇습니다. 타토노망 프로세스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많은 그 가격 결정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프라이싱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금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관리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격, 관리 가격 또는 마크업, 둘이, 혼합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가격인 겁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없다는 말인가? 없습니다. 그런 가격은 시장에 가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격은 경제원론 책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제 시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업심과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인지 시스템을 가진 사람과 을이라는 인지 시스템을 가진 사업심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람이 둘이 만나서 공감 과정을 겪어서 그래서 공감 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감 가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열린 비결정적 시스템입니다. 즉,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결과가 좀 불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망설임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 시스템이 허점 투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마스크 빼돌리가 가능한 거고 또 마스크 공포에 의한 마스크 사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와 같이 펀드 운용사의 회사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규정 위반이라든지 신의성실 위반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현상입니다. 그것이 열린 비결정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갑을 간의 신뢰 위반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에클로프가 1970년도에 발표한 그 QJ2에서 발표를 한 그 레몬 마켓의 그 시장 얘기입니다. 시장의 해체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장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시장이 해체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고래가 실종됩니다. 마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마스크가 없어서 창고로 그걸 사러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그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시장 제도입니다. 기술적 표준, 시장 운영 규정이 있고, 행동의 표준, 판단의 선례, 법원의 판례 이런 게 있고, 회계 감사 기준이 있게 되고, 이게 시장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직이 있어서 금감이라든지 금감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있고,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있고,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해체를 막게 되는 거죠. 시장은 적극적으로 시장 해체를 막아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해체의 형태로 방향으로 충분히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를 통틀은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장 속에는 시장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장 인프라가 또 시장의 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굳이 우리가 정의하자면 가격을 매개로 하는 공감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 제도를 말합니다. 그 시장 제도는 제도, 인프라,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파악은 공감에 대한 분석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시장을 여지껏 정의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가 공감 차원에 대한 분석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이 글을 매우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동일한 상품이 뭐 어떤 뭐 장소나 시간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가격이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극단적인 예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베벌린 효과라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명품독들이죠. 일종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히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원리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이제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가 이제 공정거래 조정원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된 최근 5년간 고발된 경성 담화건을 한 127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60%가 중소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담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과연 고발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그걸 좀 깊숙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이 공공기관들이 구매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이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입찰 이제 이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기 납품 실적 아니면 자산 규모 아니면은 뭐 입찰 뭐 자격을 주어져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몇 개 기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몇 개 기업만 이제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기업들에게 이제 발주처는 최저가 낙찰제를 이제 채택하게 돼요. 그럼 이제 결국 그 기업들끼리 출혈 경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이제 이 수익이 결국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결국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볼 때 이게 수요 독점자의 입장에서 수요 독점자는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그걸 쫓아가는 어떤 게임의 룰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강자이냐는 거죠. 그래서 수요 독점자가 즉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요 독점자이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룰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중소기업들이 따라가다가 담합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이 게임의 룰을 만든 이제 공공기관은 냅두고 중소기업들만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게임의 룰을 만든 이제 공공기관들이 어떤 이 입찰 자격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몇 개밖에 안 남고 그들만의 담합 시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어떤 시장의 진입 장벽까지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시장의 어떤 원리를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과연 약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질서를 침해했느냐 뭐 이런 의문점이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원리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단순하게 너무 한정적으로 적용시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시장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보면 유통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마트가 서서히 지역 상권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상인들은 당연히 뭐 교통체증도 유발되고 뭐 수익성 떨어지고 하니까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생활 편의시설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우 내심 반기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칼자루는 관공서가 지게 됩니다. 즉 출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자체죠. 지자체에서 이거를 내줄까 말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보면 당연히 유휴부지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출점 허가를 내주고 싶죠. 그러나 지역의 어떤 상인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지자체가 출점 허가를 내줬다. 그렇다면 뭐 안 내줬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안 내줬을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상인들은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제 쇼핑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선택권이 좀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출점 허가를 내줬다. 그럼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겠지만 지역 상인들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장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장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결정권에 의해서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이 조성된다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아주 매우 복합적인 것이라 그걸 뭐 꼭 시장이 만들어진다, 주어진다 어느 한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 이 시장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저에게 이제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체계인데, 그래서 그 작동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수요와 공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는 이런 간단한 시장 원리만 가지고 거기에 충실해서는 이제 결국 정부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뭐 공정경제 3법과 같이 그런 중대한 법률을 가지고 이제 너무 이 단순한 측면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이제 이 복잡한 어떤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이 정책을 입안할 때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만 치중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신다면 극단적인 어떤 정부 실패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수리경제학자라고 그러는데 베론이라는 사람이 중앙정부 기구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사실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것이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모든 개별 정보의 취득을 다, 정보를 다 입수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남기 교수님이나 오늘 영상으로 말씀하신 이성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정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좀 거시경제학에 가까운데,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냥 시장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수요와 공급 두 축으로만 움직이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에 좀 그런 정책적인 오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성섭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그동안 많은, 아까 그 발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제학이나 기존 경제학에서 너무 단순하게 당연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좀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단순 예측이 어렵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정남기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유기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생명체 같은, 근데 사실 또 생명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책에서 가르칠 때는 그냥 수요, 공급, 이게 어때 약간 무생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자고 사실은 공급자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인지적인 그런 관계에서 오는, 또 공감대 형성에서 오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생물화 시키는 데에서 아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제도, 인프라, 조직, 이 3대 시장 장치가 또 점검하고 재정비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뭐 반론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시장 자체만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닌 약간 문외한적인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화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진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단순화시켰는데도 거기서 파급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을 쪼개고 단순화시키고 또 심리적인 요인까지, 저는 뭐 카네만 논문 뭐 저도 봤습니다만은
과연 그 인지적인 그런 심리적인 또 행동 경제학적인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분석이라든가 예측에 또 많이 좀 복잡함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스타디하고 엠피리칼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냥 서둘러 합의, 타협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고 뭐 신공항을 지을지 말지 또 그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네. 그거를 보면은 마치 잡힐 것 같은데 절대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처음에 이 논문 제목 보고 많이 좀 당황했는데요. 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시장을 고민한 그런 기존 연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좀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멈춰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